오케이. 자, 또 꺼주고 난리야? 잘 지냈어요? 이번 시간은 지난 단백질 3차 구조까지, 3차 구조까지 전부 이제 봤고, 접힘 과정을, 단백질 3차 구조를 만드는데, 이제 단백질의 접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까지가 결국 요지였는데, 스스로 잘 접힌다고 얘기했잖아요, 보통 단백질은 지가 알아서 접혀져, 구조가. 왜? 일단 태어나면 일단 어디가 들어가야 되느냐. 단백질이라는 건 뭐예요? 아미노산들의 그냥 집합체죠. 아미노산들이 쫙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에서 소수성, 아미노산은 20가지 종류가 있어요.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들 중에서는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있고 친수성 아미노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부분이 있겠지. 그 친구들이 제일 쥐약인 거지. 물하고의 접촉을 완전히 극혐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쩌다 보니까 물을 딱 접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가장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물하고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수성 상호작용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과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뭉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뭉쳐야 표면적을 줄여서 그나마 물에 의한 어떤 영향을 적게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위들 먼저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면 그렇게 접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바깥 표면은 어떤 단백질들, 어떤 아미노산들이 나올까? 친수성. 걔네들은 물하고 접촉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소수성 부위 아미노산들이 있는 쪽이 안으로 들어가고 또 바깥쪽으로 친수성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미노산이라는 게 결국 20가지의 단백질이라는 게 20가지의 그런 아미노산들이 무작위로 배열이 되는 거니까 지 멋대로 아주 특이한 고유한 모양이 그런 식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거지. 그 덕택에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효소들처럼. 그런데 저절로 접힌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접힘이 누구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제대로 접을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단백질 자체의 크기가 워낙 긴 단백질, 큰 단백질. 그런 경우는 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 초기 부분의 단백질들이 아미노산들이 튀어나오는 순간에 이미 아직도 저쪽은 단백질 합성이 아직 안 끝났잖아. 그러면 얘네들끼리 지들이 알아서 먼저 접잖아.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다 다시 접어야 되잖아. 나와보니까 얘네들끼리 미리 다 접고 있어.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저쪽은. 어쩌란 얘기야, 그럼 접은 걸 가서 다시 다 풀러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해줘? 그러니까 그런 큰 단백질들은 전적으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몇십억 년 동안 살아오면서 터득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큰 단백질들은 나오는 동안에는 자기들끼리 접지 못하도록 싸두는 거지, 포장지로. 야, 아직 나대지 마라, 아직 하고. 그게 샤페론이라고 하는 단백질 접힘 도와주는 그 샤페론들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큰 단백질 같은 것들은 미리 이렇게 좀 싸두고 있다가 잠깐만 참고 있어. 다 끝나면 단백질 합성이 다 끝나면 그제서야 자 내가 자리를 비워줄게 너희들 한번 해봐. 또 다른 어떤 경우는 단백질이 접히는 환경이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어. 어떤 세포 소규관 안에서 단백질들이 접혀져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상식대로 이들이 접힐 수가 없는 거지. 그럴 때는 조금 그 안에서 미리 그 환경에 친숙했던 그런 단백질들이 알아서 여기를 조금 도와주는 경우.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모든 단백질들이 다 저절로 접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러한 단백질이 접히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될 때 그 누군가가 바로 그 이름이 샤페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샤페론 단백질이라는 것은 단백질 접힘 과정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균에서 대장균에서 어떤 특이한 종류의 샤페론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ATP라고 하는 이 값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단백질 접힘을 제대로 수행을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냥 느끼면 되는 것이고 뭐 그 정도. 더 재미있는 현상은 히샥 단백질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을 이거를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겠지. 똑같이 번역하자면 그렇겠지. 열 충격 히샥.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균이 37도에서 전부 다 크잖아요. 세균을 배해놓으면 37도에서 하는데 어쩌다가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배양실에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42도로 맞춰놓고 깜빡해놓고 집에 갔어. 그 다음날 와보니까 42도로 얘네들이 아직 죽지는 않았어. 뭐 42도에서 잘 살지. 그런데 그 42도에 놔둔 세균들을 놓고 거기서 뭐 단백질을 추출해 보니까 전에 못 보던 단백질들이 쫙 나와 있는 거야. 응? 뭐지? 특이하네. 그래서 그럼 뭐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로 열받으면 튀어나오는 단백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상식적으로. 한 번 더 해보겠지. 열 한 번 더 해. 또 나와. 희한하네, 이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열만 받으면 갑자기 생겨나는 단백질들이 있더라. 이름을 뭐라고 할까? 열 충격이지 뭐. 열을 갑자기 충격을 주니까 갑자기 단백질이 튀어나왔어. 세균에만 있는 현상인가 했더니 사람한테도 나타나네? 사람 세포에서도 보니까 37도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뭐 42도 정도 올라가면 갑자기 이상한 단백질들이 갑자기 생겨나? 야, 사람하고 세균하고 친척인가? 식물도 봤더니 똑같은 그 단백질들이 또 튀어나와. 사람, 동물, 식물 할 거 없이 전부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들의 단백질들이 열만 받으면 갑자기 발생을 하는, 만들어지는 단백질.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겠어? 결국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할 수 없지. 히샥 단백질.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 단백질은 무슨 일을 하는 단백질일까? 하면 열을 받았을 때 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 기능을 하겠구나. 하겠지. 왜냐면 어떤 고온, 온도가 올라가는 조건에서만 갑자기 생겨나니까 그때 쓰임새가 있으니까 그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단백질들의 기능을 유추할 때는 일단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무슨 약을 쳤는데 특별한 약을 투입을 했더니 그 약에 반응해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럼 그 약을 우리 몸 안에서 대사작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든가 하는데 쓰이는 물질이겠지. 뭐 상식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물론 그래서 이 열충격 단백질이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했더니 세균 같은 경우에 이거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찾아갖고 이걸 일부러 망가뜨려 봤어. 심술 맞은 지 참 많이 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불쌍한 세균, 그런 뭐, 마구 막 지멋대로 막 이렇게 장난쳐보고. 그런데 못 살아. 이러한 단백질 유전자를 어떻게 기능을 망가뜨리거나 제거해버리면 이 세균 죽어버려. 세균뿐만이 아니겠지, 이것이.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냐 했더니, 결국, 이 샤페론이었다는 얘기예요. 열받아서 무슨 보호를 해주는 것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단백질 접힘을 도와주는 단백질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왜 열받으면 튀어나올까? 열을 받으면 단백질 구조가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그 망가지는 구조를 다시 어떻게 잘 접게 그러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샤페론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샤페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얘기겠지. 당연히 어떤 단백질을 망가지면 샤페론이 아무리 와서 별짓을 다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단백질이 물론 있겠죠. 지지난 시간에 물론 계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심지어 하얀 떡이 된 계란, 단백질 변성이 된 달걀도 나중에 곧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날이 곧 온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요원한 그런 상태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딱 두 가지 예를, 단백질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인류 사이에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질병 두 가지가 단백질 구조를 보면서 끝으로 그 실예로서 한번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예가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cystic fibrosis라고 하는 병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병이에요. 별로 한국 사람들 또 동양 사람들 낭포성 섬유증에 의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유전병인데, 그러나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빈도가 2,000명 중에 1명꼴로, 전체 이 서양 인종, 백인 인종 중에 2,000명 중에 1명꼴로 이 진짜 병증을, 이게 열성 형질이거든요. 열성 형질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색체에 있는 그 유전자 두 개 중에 둘 다가 망가져야 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중에 1명꼴로 그 병증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게 빈도가 유전적으로 많다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전자를 둘 중에 하나, 그 유전자 둘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것을 보인자 또는 캐리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캐리어를 조사하면 5%가 넘어요. 서양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그러니까 인종 특이적인 어떤 질병들이 다 따로 그렇게 있긴 해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낭포성 섬유증을 꽤 빈도가 높은 것처럼, 또 아프리카 흑인들은 그 사이에서는 그 다음에 볼 경상적혈구 빈혈증의 이 빈도가 되게 높아요. 또 그 어떤 이유가 있지. 그럼 동양인들은 뭐가 있나라고 잘 모르겠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동양인들은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니더라도 치매가 그 유전적으로 훨씬 높다는 썰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유전병인데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병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CFTR, 이름 자체가 좀 그래. CFTR이 뭐냐면, 길게 얘기해서 cystic fibrosis, 병명이고 cystic fibrosis.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transmembrane은 무슨 소리야? membrane은 막이잖아. trans라는 막에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에 걸쳐 있는 conductance regulator라는 얘기는 보통 전류가 흐르는 거. conductance regulator는 전류가 흐르는 거를 조절하는 어떤 물질이잖아요. 막에서 전류를 조절하는 물질. 뭐야? 괜히 고상하게 이름을 붙여놨지만 뭔가 하면은 이게 막에서 염소 이온을 막에서 수송하는 수송 단백질입니다. CFT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어느 부위에도 다 존재하는 건데, 특히 그 기능이 우리에게 중요시되는 것은 특히 이 표피에 기도에 있는 표면 세포 같은 그런 데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수송체 단백질, 수송체. 근데 얘가 어떻게 됐길래? 얘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 이름이 좀 긴 게 CFTR. 이게 바로 단백질이잖아요. 그 수송체 단백질이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러면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합병증이거든? 낭포성 섬유증에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고 죽기도 하고 막 아주 심각한 사실 병인데, 그러니까 생물 교과서에 왜 얘네들이 하필 계속 어느 일반 생물학 책을 봐도 이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낭포성 섬유증이. 왜? 그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이잖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병은 정말 끔찍한 병이야.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야, 우리가? 단백질체 구조야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나,
얼핏 구조만 봐도 뭐 우리들 중에 하나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이 구조에서 이 구조 자체를 볼 때 이렇게 동글동글 리본처럼 돌려 있는 것은 이게 알파 나선 구조. 우리 봤잖아요 이미. 알파 나선 구조는 전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돼 있거든. 이 단백질이 알파 나선 구조가 꽤 많아. 이렇게. 그 이유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꽤 커. 단백질이 꽤 큽니다. 1500개 정도나 되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는 덩치가 꽤 큰 단백질인데 얘를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딱 제대로 쓰게 해가지고서 보는 네 제대로 똑바로 쓴 네 얼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세워봤어. 그럼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는 얘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부분이 세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막에 이렇게 쫙 걸쳐. 그러면 이 세포막에 삽입이 되는 부위가 있잖아요. 세포막에 삽입이 되는 부위에 알파 나선 구조가 무수히 들어가 있습니다. 좀 유식한 말로 이러한 부위는 뭐냐면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Transmembrane Alpha Helix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관통 알파 나선 단백질 구조 얘기해요. 단백질 2차 구조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일반적인 나선 구조 단백질의 나선 구조인 2차 구조와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는 좀 뭐가 틀린 게 뭐가 있을까? 이 막관통 소위 말하는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하는 이 구조에는 어떠한 화학적인 특이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구 생각해낼 만한 사람 없어요? 없어? 대답 제대로 하면 기말고사에 1점 더 준다. 그래도 없어? 마지막 기회 5초 1점이다. 안타깝다. 그 1점을 놓치다니. 자, 막에 들어가려면 지금 이 그림처럼 막에 삽입이 되어 있는 구조는 세포막은 어때요? 화학적으로? 소수성 성질이죠. 그러면 인지질이 있는데 인지질 바로 밑에 중심에 있는 그 지방산 꼬리들 때문에 소수성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으려면 이 성질이 어떻게 해야 돼? 소수성이라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알파 나선은 맞는데 알파 나선 이렇게 돌아가는 나선 맞는데 이 표면 최소한 밖으로 노출된 이 표면들의 소수성 부위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딱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라야만 얘네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세포막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랬다간 보통 일반적인 그냥 친수성 아미노산들이 들어있는 걸 여기다 갖다 함부로 들이밀었다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반발. 나가 임마. 너 뭐야 이거 어딜 감히 여기.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막관통 알파 나선이라는 이름을 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소환을 하냐면 이거 유명한 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막에 있는 세포막에 가서 이렇게 딱딱딱 박혀있는 단백질이라면 이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상식이에요. 센스야, 센스. 이거 없이 막에 들어가겠다고 함부로 들이밀었다간 명함도 못 내는. 그래서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 알파 나선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그림처럼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그림처럼 알파 나선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알파 나선의 특이점은 소수성 아미노산들. 그래 더 기가 막힐 것은 7 트랜스멤브레인 알파 나선 구조라는 게 아주 유명한 구조예요. 7, 이 알파 나선의 구조가 이게 헤아려 보면 7개가 있네요. 7개의 알파 나선이 딱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여기에 철근을 하나 넣은 거하고 철근을 7개를 같이 딱 넣은 거하고 구조가 안정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위 7 트랜스멤브레인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이 막단백질이 그것을 믿음직스럽게 사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 CFTR도 보니까 세븐 트랜스멤브레인 알파나스 구조가 있네. 실제적인 문제에서 보면 이미 언급을 얼핏 한 것 같은데 최소한 단백질의 2차 구조까지는 요즘 세상에서는 그냥 우리가 유전자 연기 서열만 딱 컴퓨터에서 보면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미노산들이 이런 걸 만들 테니까 2차 구조는 이런 게 떨어지겠다. 예측이 되거든? 그럼 이게 알파 나선 만들겠는데 여기?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이 알파 나선인데 보니까 여기도 소수성 이러네? 그럼 이거 세븐 트랜스멤브레인 알파 나선 구조 거의 100% 딱 예측이 되는. 그래서 유전자를 컴퓨터에서만 딱 바라만 봐도 얘가 막에 가서 붙겠구나. 아니면 얘가 그냥 쓸데없이 할 일 없이 세포질에서 방황하다가 자정이 넘기도록 방황하겠구나. 뭐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얘가 바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중앙에 여긴 뭐야 도대체? 여기서 이제 알아서 염소 같은 것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이 중앙을 뚫고 이렇게 염소들이 세포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그걸 여기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그래서 단면적으로 좀 더 쉽게 2차원적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나오네. 7개인데 어쨌든 있고 이쪽은 여기서 이렇게 염소를 이렇게 뿜어내고 하는 그런 구조를 돼 있는데 문제는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CFTR에 그런 낭포성 섬유증을 일으킨 병 돌연변이니까 너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퉁명스럽게 답을 탁 던져버리는 거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 이거야 하고. 아니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써보면 나보고 어떻게 알라는 얘기야. 이게 뭐 어쨌다고. 여러분들 이거 뭐 알겠어요? 이게 뭔지? 뭘까? 삼각형. 보통 삼각형은 어떤 데 쓰지? 차이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해요. 그리스어로 삼각형은 델타를 얘기하네, 델타. D를 얘기해, D.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델타를, 예를 들어서 델타 G 같은 거예요. 자유에너지 차이. 디프런스라는 얘기지? 라고 하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디프런스라기보다는 delete. 제가 됐다는 거예요. delete 그 D자.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지.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F라는 것이 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글자로 페닐알라닌. 페닐알라닌이 뭐 508이 어쨌다고 508번째에 있는 아미노산이 페닐알라닌이었는데 걔가 델타 됐다는 얘기는 뭐야? 걔가 무단결석했다는 얘기지. 가출했어. 그러니까 아미노산 혼자 쑥 나가버린 거예요. 이 단백질에서. 그건 뭐 사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환장하고 그러시는데 아니 1500개나 되는 아미노산 이 CFT라는 단백질이 1500개나 되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큰 단백질이에요. 그 중에서 508번째에 있는 아미노산이 네가 무슨 페닐알라닌이든 뭐 알라닌이든 내가 알 바 아니지만 어쨌든 걔가 집 나갔어. 없어졌어. 수업 시간에 비교해 봅시다. 여기에 1500명의 학생이 들어와. 근데 한 명이 살짝 안 왔어. 결석했어. 내가 알 길이 있겠어? 1500명 중에 한 명 없어졌다고? 뭐 알 바 아니지 이거. 나머지 1499명이 예를 들어서 알아서 다 유기적으로 수업 듣고 아무 문제가 없는. 보통의 경우 보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서 야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1500개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근데 그 중에 아미노산 하나가 빠졌어. 어떻게 될 것 같아? 대부분. 뭐 별일 있겠어? 아미노산 하나 없어진 건데. 다시 말해서 누군가 보고 나보고
돌연변이 네 몸에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 뭐 돌연변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골라봐. 어떤 거고?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하나를 빼는 단백질. 돌연변이. 또 하나는 이 아미노산 하나가 빠진다는 이 돌연변이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미노산 하나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뉴클리오티드 몇 개가 없어져야 될까? 3개는 없어지면 되죠, 3개. 뉴클리오티드 3개가 아미노산 하나씩을 지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건 DNA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DNA에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적으로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결과적으로 생기는 건데 그 DNA에 뉴클리오티드 3개가 동시에 집을 나가버린 거야, 이거. 갑자기. 이거는 축복이야, 축복. 돌연변이 중에. 예를 들면. 왜냐하면 돌연변이 이렇게 할 때 너 어떤 거 차라리 고르려면 나 당연히 이거 고를 거야. 왜? 이 경우에는 단백질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거든? 3개씩 읽잖아, 3개씩. 훨씬 더 심각한 돌연변이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데 뉴클리오티드를 3개를 한꺼번에 빼는 게 아니라 2개만 빼버린다든가 하나만 빼버린다든가 이러면 대재앙이 일어나.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우리가 DNA 전기 서열이 있어. 각각의 전기 지금 아미노산을 만들어내. 뉴클리오티드 3개에다 하나씩을 아미노산을 이렇게 딱딱 지정해내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순서로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돌연변이로 그 중에 2개를 딱 빼버렸어.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수능에서 그런 실수를 범했다면 큰 폭망하는 거죠. 답을 쓰다가 하나씩 밀려 쓰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3개씩 읽어 나가는데 3개씩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2개가 빠져버리면 그 2개를 빼고 또 다른 3개를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밀려서 이걸 읽을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어떤 아미노산의 서열하고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엄청난 대재앙인 거예요. 하나도 마찬가지지. 3개씩 읽는 순서에서 하나나 또는 2개씩을 뺀다면은 또는 끼워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빼거나 끼워 넣거나 어쨌든 그 숫자가 3개의 배수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거의 가장 그나마 다행인 경우. 왜냐면 이렇게 최소한 하나씩 읽어 나가는 그 순서 자체는 그대로 보존을 한 채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누군가가 만약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휴 다행이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기는 세상에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세포가 막으로 가야 돼. 이 세포는 막으로 운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으로 운반이 전혀 안 돼버려요. 막에서 이제나 저제나 이 CFTR이 올까 기다리고 아무도 안 와. 막에는 염소를 빨리 이걸 수송을 해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을까? 전부 여기서 장렬하게 갈려져서 아미노산으로 전부 다 분해가 되어야 돼요. 왜? 바로 이 안에서는 뭐냐면 이들은 세포에서 모두 막으로 보내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세포 막으로 보내지는 모든 단백질들은 일단은 조면소포체라고 하는 우리의 오가넬 안으로 전부 다 보내집니다. 일단 그 안에서 각자 전부 제대로 한번 접어봐. 그 안에서 단백질을 접은 다음에 거기다가 올리고당들 붙이고 전부 그러면 밖으로 내버려요. 그런데 접는 순간에서 얘는 갑자기 여기 있는 페닐알라닌이 없는 관계로 못 접어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안 접혀져. 그러니까 한 두세 번은 기회를 줘요. 세포에서 한번 해봐. 뭐야 왜 안 해? 너 왜 못해? 남들처럼 해봐. 못해. 참을성도 한계가 있지. 한 두세 번 그렇게 돌리다가 얘는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는 대형 믹서기가 있거든요. 그 대형 믹서기로 갈아버려. 그런 문제가 있는 단백질들은 세포에서 갈아버려서 없애버려.
아주 참 잘 진화가 된 하나의 또 방어 기전이죠. 안 그랬으면, 만약에 안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구조가 잘못 접혀진 단백질을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보냈다가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거든? 그런 것을 차제에 막으려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애들은 여기서 아예 싹을 잘라버린. 그래서 그 어떤 이러한 F508 단백질도 밖으로 빠져나가서 못합니다. 전부 다 여기서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열성 돌연변이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유전자 두 개가 카피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마이크가 좀 시원찮구나. 하나만 그래도 카피가 제대로 있으면 최소한 반타작이라도 하는데, 반타작이라도 해서 그 나머지 반이 개수가 좀 모자라지만 막에 가서 약은 띄면 되겠지. 대신 동용접합으로 두 개가 다가 유전자가 생긴 이런 경우에는 그 누구도 세포막에 바로 이 CFTR 단백질이 1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포막에. 그러면 염소 밖으로 못 뽑아낸다는 얘기지. 그러면 염소를 정상적으로 수송을 못해요. 염소를 밖으로 수송 못했는데 왜 이게 되지? 염소 밖으로 못 내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탐정을 세균 감염이 염소를 밖으로 그렇게 뽑아내는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세포 바깥쪽에 우리는 물이 정상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세포 바깥에 물이 잘 흘러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4대강을 돌을 막아 놓으면은 물이 안 흘러서 거기서 마구 조류들이 녹조 났다가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안에도 이렇게 물이 흐르지 못하면 여기에 뭔가가 자꾸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인 그런 점막 같은 것들이 고이는데 거기에 세균들이 아주 세균들이 감염을 할 수 있는 온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그림은 지금 이 단백질 자체가 세포막으로 같다는 가정으로 하는 거지만 이 델타 508 같은 경우는 가지도 못하지. 어쨌든 이 염소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이 채널 기능을 못하면 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층에 가래가 껴요. 가래가. 그래서 그 가래를 사이로 세균들이 마구 들어가 가지고서 감염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이 나고 그래서 마구마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그런 병증이야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 겨우 그거 아미노산 하나 살짝 없어졌다고 단백질의 구조가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이 사단이 났느냐입니다. 세상에 이런 그건 모르지? 가래를 말고 호미를 먹는다거나 그 반대인가? 그런 식으로 엄청난 큰 일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역시 꽤 억울한 케이스인데 이거 역시 매우 유명하잖아요. 시클셀이라고 해서 겸상적혈구 이렇게 되면 빈혈이 왜냐면 히모글로빈에 지금 발생하는 돌연변이거든요. 헤모글로빈 기능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잖아. 헤모글로빈은 알파, 베타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 연합작전을 이뤄가지고서 두 개의 알파 단백질, 두 개의 베타 단백질, 네 개가 붙어가지고서 하나의 전체적인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야말로 단백질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 알파 두 개, 베타 두 개 이렇게 해서 사량체의 단백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헤모글로빈. 바로 헤모글로빈이야말로 4차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그러면 알파 우리는 소단위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파 소단위체를 만드는 유전자랑 베타 소단위체를 만드는 유전자가 다르지. 그런데 이제
베타소 단위체를 만드는 요 베타글로빈 유전자, 여기에 아미노산 한 개가, 이것도 너무 억울한 게 결석도 아니야. 결석한 게 아니라 대리 출석한 거야. 글루타믹 애시드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살짝 바꿔치기를 한 거야. 뭐 어디 바빴나 보지. 그래서 야, 네가 됐으면 하고 살짝 나갔는데 이게 더 이제 큰일이 나가지고, 이게 왜 결국은 이 아미노산이 바뀌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DNA 중에 염기 딱 하나, A가 T로 변했거나 뭐 그런, 아니면은 A가 무슨 뭐 C로 변했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세 개의 어떤 뉴클리오티드가 특별한 아미노산을 딱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그 코드가 바뀌어버린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 조합으로 글루타믹 애시드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딱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셋 중에 뉴클리오티드 하나가 살짝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돌연변이에 의해서 갑자기 전혀 다른 아미노산인 말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단백질 번역 과정에서 잘못된 아미노산이 들어와가지고서 일어난 건데, 아니 겨우 아미노산 한 개인데 말이야.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더더군다나 더 억울한 거는 많은 경우에 뉴클리오티드 하나가 이런 식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는 아미노산이 아예 바뀌지도 않아요. 왜냐면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지정하는 이 뉴클리오티드들이 중복이 돼가지고 각각 하나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겨우 뉴클리오티드 하나 바뀌면 많은 경우에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 또 심지어 아미노산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 완전히 그대로 딱딱딱딱딱 걸린 거지. 왜?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미노산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뀐 아미노산의 두 개가 성질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지. 하나는 글루타믹 애시드입니다. 글루타믹 애시드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이 친구의 성질을 뭘로 알 수 있을까? 친수성일까? 소수성일까? 애시드. 전부 얘기했죠. 단백질, 세포 안에서 뭐지? 애시드, 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얘는 무슨 차지를 가지고 있다? 음이온을 가지고 있다. 세포 안에서 염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플러스 차지를 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글루타믹 애시드라는 말만 들어도 이 음이온이 이미 있다는 얘기. 친수성 아미노산입니다. 밸린은 그냥 평범한 소수성 아미노산이에요. 자, 글루타믹 애시드가 단백질이 접힌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글루타믹 애시드가 단백질이, 이 히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접히는 과정에서 얘가 표면에 나와 있을까? 속으로 들어가 있을까? 요 지금 바로 얘가 지금 6번째 글루타믹 애시드거든요. 헤모글로빈은. 얘가 원래 제대로 된 상태에서 글루타믹 애시드는 이 헤모글로빈의 표면에 있을까? 속에 들어가 있을까? 둘 중에 하나는 표면, 속. 표면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었어요. 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었어요. 뭐야? 아무것도 안 해? 친수성에 소수성에 이 글루타믹 애시드. 친수성이지. 이거 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친수성이라는 거. 친수성 아미노산들은 밖으로 노출될까 속으로 들어갈까?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야 물을 당당하게 물과 맞서서, 소수성 아미노산들은 그와 반면에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물을 피하려고. 그럼 글루타믹 애시드 원래 이 자리는
표면에 나와 있었을 자리인데 그 자리에 지금 속으로 들어가 있을 발린이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거지. 발린이 쌩 난리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 이거 어떻게 물이야 물 하면서 막 문자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줘 하고. 그래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막혔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바뀐 녀석이 바깥에 노출되면 안 되는 녀석이 지금 바깥에 나와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아니 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엄청난 합병증이 왜 나오냐면 자, 이 그림은 원래 각각의 헤모글로빈 알파 2개, 베타 2개 이렇게만 딱 해서 솔로로 동글동글한 단백질이 솔로로 산소를 운반하게끔 되어 있는 이 정상적인 정상이라는 말 제일 싫어요 내가. 근데 정상적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시다. 그런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돌연변이가 아까 그렇게 생겨났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줄줄이 섰던 기차 연결돼서 줄줄이 섰던 연결돼. 연결이 어느 정도 되냐? 여기서 이 그림에서 요 부위가 확대돼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게 엄청나게 긴 큰 밧줄처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응집을 한다네. 응집.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각각 하나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막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운반해야 될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되면 아까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완전히 떡처럼 뭉쳐가지고 길게 긴 가래떡이 돼버려가지고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 무게도 늘어나고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응집되면 불을 보듯이 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침전.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우리 몸에서 어디입니까? 어디지? 척혈구예요.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우리 몸에 있는 몇백 조의 세포들 중에 다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척혈구 안에서만 만들어진다는 헤모글로빈 단백질. 성숙한 적혈구 세포,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지 한 7일 정도 되는 이미 성숙할 때로 성숙한 적혈구 세포 안에는 헤모글로빈 이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그 적혈구 세포 안에 있는 DNA 핵 다 제거해버리고 헤모글로빈만 전부 쌓아놓고 있는 건데 열심히 일 좀 해보려고. 그런데 그 쌓아놓은 헤모글로빈들이 전부 이렇게 응집된 상태로 침전이 된 상태가 되는 그것을 만들고 있는 용기 그릇격인 적혈구는 모양이 어떻게 될까? 적혈구 원래 모양은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동그랗게. 그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그래서 이것을 낫처럼 생겼다 해서 낫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해요. 빈혈은 왜 생겨? 빈혈이 산소 운반을 못하니까 빈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얘네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거예요. 빈혈이 무조건 피가 없어서 빈혈이 생기나? 피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의 역할이 산소 운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뭐 합병증이 이만저만 생기는 게 아니겠지 당연히. 산소 공급이 여기저기 제대로 돼야 뭐가 제대로 되는데 산소 공급이 제대로 여기 안 되면 엄청나게 많은 합병증이 생기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왜 뭉치느냐는 얘기지. 왜 뭉칠까? 바로 이 튀어나온 소수성 부위 때문에. 그 튀어나온 소수성, 노출된 소수성 부위를 감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덮어줘야지.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응집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여기 노출된 것을 덮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계속 뭉쳐서 여기를 덮어줘야만
얘를 덮으면은 그것을 덮었던 그 헤모글로빈의 그 반대쪽은 또 노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수점들이. 그리고 그거 덮으려고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덮어. 그래서 응집이 쫙 일어나는 건데, 참 불행하게도. 그래서 구조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단백질들이 응집이 되는 하나의 근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건데, 문제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단백질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단백질이 원래 이렇게 있던 데서 단백질이 응집되면, 응집하면 침전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기능이 없어지는 건데, 그 응집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또 다른 병이 어디가 뭐가 있을까요? 광우병. 똑같은 뇌세포 안에서 기능 막에서 작동하는 단백질 하나가 정상 단백질과 구조가 변해. 그래서 응집이 돼. 그것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 치매. 똑같은 일.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응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응집이 되는 그렇게 하면 그 세포 자체가 파괴가 돼요. 또 뭐가 있을까? 파킨슨 세상. 똑같아요. 단백질이 응집이 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가 파괴가 돼. 그런데 그 파괴가 된 신경세포가 어쩌다 보니까 도파민을 만들어줘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 그럼 도파민을 못 만들어내. 그러면 도파민이 없어서 집중이 안 돼. 몸을 못 움직여. 그게 파킨슨병. 뿐만 아니라 당뇨. 똑같이. 어떤 단백질이 응집이 돼. 세포가 파괴가 돼. 그러면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아주 영어로 이것을 isolated incident라고 해서 그냥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단순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쓰임으로 단백질의 구조 변화에 의한 응집 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리라는 것은 변성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해리는 뭐냐? 마치 좀 전에 봤던 요 알파 2개, 베타 2개의 헤모글로빈이 원래 이렇게 뭉쳐야 되는데 알파 따로, 베타 따로 이렇게 소 닭 보듯이 전부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해리입니다. 해리. 변성하고 뭐가 다르지? 변성하고 다른 점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변성의 경우에는 3차 구조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지. 3차 구조가. 해리의 경우는 각각의 독립적인 요 단백질의 3차 구조가 하나도 안 망가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 다만 얘네들이 이렇게 상호작용, 소위 모여있는 걸 잠시 떨어뜨려 놓은 것 뿐이에요. 해리는. 그게 첫 번째 다른 점. 또 한 가지 뭐가 다를까?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또 한 가지는 뭐가 다를까? 삼차 구조가 망가졌던 이 변성의 경우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들지. 그러니까 계란을 다시 맑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뉴스감이 되는 거야. 거의 안 되는 걸 되게 했으니까. 해리는 얼마든지 되돌아올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요. 현실은 세포는 일부러 이 짓을 해요. 일부러 잠시만 떨어뜨려 놨다가 길들이려고 다시 붙였다가 어떤 특정한 효소의 활성을 조절을 하는,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일부러 해리를 시켰다가 다시 모이겠다가 하는 게 또 차이점입니다. 뭐 단백질의 구조 기능은 100번, 꼴 100번 얘기했으니까
구조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그런 똑같은 스की임이고, 효소에 대해서 이제 이 교과서는 좀 웃긴 게 탄수화물과 지질을 얘기해 놓고는 에너지에 대해서 말미에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핵산을 얘기해 놓고선 효소를 얘기해요. 둘 다 사실 연관이 있는 그런 식의 조직을 정리를 이렇게 한 것인데, 자, 효소가 뭐죠? 효소를 정의해볼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효소가 뭔지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효소는? 효소란 무엇이냐? 생물학적? 뭘까? 생물학적? 촉매라고 얘기했어요. 촉매가 무엇이냐? 촉매는 화학 반응을 활성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촉매입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촉매를 집어넣으면 그 반응이 훨씬 빨리 일어나지. 다만 촉매는 화학 반응에 제3자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화학 반응에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산화를 한다든가 하지 않고 언제나 객관적으로 속도만 높일 뿐이지. 다시 말해서 촉매를 집어넣으면 이 촉매는 이 화학 반응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소진되지 않고 돌릴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효소가 촉매와 다른 점은 이것뿐이죠. 생물학적인 게 아니냐.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효소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생명체 바깥에서는 효소를 볼 일이 없다는 얘기죠. 오로지 생명체 안에서만 효소를 볼 일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효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구조를 그렇게 효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효소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10분 있다가 계속 합시다.